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계 곳곳의 이방인으로 살아왔다. 그들은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지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지켜나갔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유대인 공동체를 게토라고 불렀다.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에서 게토는 박해와 따돌림의 상징이기도 했다. 중동의 이슬람 제국은 소수 종교 공동체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중동의 유대인들은 유럽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터전을 이룰 수 있었다.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뭉칠 수 있도록 해준 구심점은 그들의 종교, 즉 유대교였다. 유대교는 종교인 동시에 그들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기도 했다. 유대교의 경전, 토라에는 유대 민족의 시작과 융성, 그리고 몰락에 대한 역사 기록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각 유대인 공동체가 유대교를 지킨다는 것은 곧 동일한 역사적 기억을 공유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유럽과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의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를 제외하고는 서로 간 공통점이 많지 않았다.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달랐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나 지키는 절기, 그리고 유대교 교리도 각자 달랐다. 사실 2000년 가까이 떨어져 살다 보면 자신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동화되는 게 당연하다. 유럽과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가 각각 다른 발전 경로를 겪었던 것처럼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역시 각기 다른 변화를 경험했다. 유럽의 유대인들은 유럽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랐고 서아시아의 유대인들은 서아시아인들의 문화에 동화됐다. 사고방식뿐 아니라 외모 또한 그렇게 변했다. 유럽의 민족주의가 언어와 종교를 기준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살펴볼 때 언어가 달랐던 이 각각의 유대인 공동체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유일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대교의 선민 사상은 훗날 여러 이질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현대 민족국가 이스라엘이 수립되는 데에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했다. 19세기 유럽의 유대인들, 이들은 당대 유럽 계몽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이성을 신뢰했으며 민족국가 건설과 공화주의를 지지했다. 전 근대적인 왕정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던 서아시아나 북아프리카의 유대인들과는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이 달랐다. 심지어 동유럽의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경험한 민족주의는 그 자체로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인이건 독일인이건 민족주의가 크게 일어난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배척당했다. 특히 동유럽에서 슬라브 민족주의가 부흥하면서 동시에 유대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다. 따라서 당대 유대인들이 보기에 민족주의는 자신들이 꿈꾸는 사회를 이루는 이념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사회주의였다. 이렇게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한 주축 세력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우익정당 리쿠드당이 강력한 유대 민족주의와 팔레스타인 억압 정책을 펴는 것을 떠올린다면 사회주의자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역시 어떠한 상황적인 맥락이 존재한다. 이제 그 시작부터 살펴보자. 유럽의 유대인인 아시케나지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로스차일드가처럼 큰 부를 일군 사람들도 있고 또는
높은 교육열과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이들도 많았다. 그리고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이들도 있었다. 유럽 사회가 안정적이었다면 아슈케나지들은 그대로 유럽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에 불어닥친 민족주의 열풍이 유럽인들에게는 열광과 희망의 바람이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엄혹한 시련의 바람이었다. 민족주의는 문화적 또는 생물학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우리와 타인을 구분하는 이념이다. 같은 민족끼리는 서로 단합하도록 이끌지만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배척하도록 만든다. 유럽 어디서나 소수 세력이던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의 희생자가 됐다. 19세기 후반에 이르자 유럽 곳곳에서 반유대주의 풍조가 일어났다. 러시아와 동유럽에서는 참혹한 박해가 잇따랐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없었다. 당연히 어딘가에 자신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게 됐다. 유럽의 유대인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속속 민족 국가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들도 민족 국가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커져만 갔다. 이러한 열망을 최초로 공론화시킨 인물이 유대계 오스트리아의 언론인 테어도어 헤르츠리다. 그는 유대인 건설을 주장하는 시오니즘의 창시자인데 헤르츠리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 사건이 있다. 그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이다. 나폴레옹 3세 치하의 프랑스는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 후 프랑스 사회는 빠르게 보수화되어 갔고 민족주의가 팽배해졌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프랑스인들은 집단적으로 누군가에게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 그 희생자가 바로 알프레드 드레피스 데이였다. 드레피스는 프로이센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를 스파이로 지목한 근거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드레피스가 유대인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그를 범인으로 몰아갔다. 드레피스 자신은 유대인이란 정체성이 거의 없는 완벽한 프랑스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는 그의 희미한 혈통을 끄집어내어 반유대주의의 근거로 삼았다. 혁명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조차 반유대주의가 커지는 것을 지켜본 헤르츠는 유대인들만의 민족 국가를 건설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힌다. 많은 이들이 시오니즘을 유대교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운동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20세기 초 시온주의자들은 유대교를 깊이 신봉하지 않았다. 당시 유럽 사회는 탈종교와 세속화 바람이 강하게 불었으며 마르크스주의와 같이 아예 종교를 거부하는 이념도 유행했다. 유대교를 국교로 삼는다거나 국가 이념으로 삼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1909년 팔레스타인 데가니아 지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사회주의적 이상을 따라 코민이라는 소규모 공동체를 건설했다. 함께 모여 땅을 개척하고 농장을 세웠다. 정착에 실패하고 되돌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만 많은 유대인 이주자들이 끈질기게 주어진 환경에 맞서 싸웠고 결국 살아남았다. 20세기 초부터 1920년대까지 비교적 초기에 이주해온 이들 중에는 훗날 건국 후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걸출한 지도자들도 많이 포함됐다. 1947년 9월 29일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유엔을 통해 유대인의 국가 건설이 공식화됐다. 시온주의자들의 목표는 단순하고 집요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 반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은 국가를 세우려는 목표가 없었다. 그들에게 팔레스타인 국가란 매우 어색한 개념이었다. 애언자 무함마드 이래 팔레스타인은 시리아 및
요르단과 같은 국경 안에 있는 땅이었다. 늘 같은 통치자의 지배를 받아왔고 똑같은 역사를 경험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자신들이 독립국가를 세우기보다는 시리아에 통합되기를 원했다.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유엔의 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3일 동안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유대인 무장 조직과 아랍인 무장 조직 간의 내전 수준의 폭력 충돌이 벌어졌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곧바로 전쟁 준비에 돌입해야 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의 무장 병력들이 침공 준비를 마치고 진격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